안녕하세요. 인플레가 잡히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상승세가 좋아요. 우선은 나스닥을 보면은 그동안 계속 내리다가 의미 있는 반등세가 한번 나왔어요. 과거에도 자잘자잘한 반등세가 있었지만 굵직한 반등세는 5월 달에 한번, 그리고 이번에도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를 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등세라고 하기보다는 과하게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을 보여줬죠. 나스닥은 저번 주 내내 좀 계속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피는 저번 주 까지도 떨어지다가 금요일날 반등을 한번 보여줬다.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는 반등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어요. 서로 반등의 시차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투자자가 제일 안 좋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주식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2년 내내 팔았어요. 그때 2020년에 코스피가 1500포인트 이상 올라갈 때도 계속 팔았고, 최근 1년에도 팔았고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 순매도로 외국인의 투자 수급을 보면 안 되고 선물을 보셔야 돼요.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파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럼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약해지진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2020년에서 1년 정도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매수 포지션, 상방의 포지션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올랐죠. 근 1년 정도 보면은 외국인이 선물에서는 계속 하방 포지션을 줬어요. 계속 순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내내 코스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최근 일주일 추세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상방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만기가 9월이에요. 그리고 지금 7월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초반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가지고 외국인이 지수를 들어올릴 거야, 확실한 지표야,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지수는 왜 오르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뉴스에서는 이유 없이 오릅니다 라고 하는데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지표입니다. 미국의 미시간 5년 인플레이션 예상표인데요. 미시간대 소비자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6월 10일 날 이렇게 확 튀어올랐습니다. 3.3%로 튀어오르면서 심리를 완전히 죽여버렸죠. 앞으로 인플레가 더 심해질 것이다에 베팅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6월 24일 지표에서는 3.1%로 다시 가라앉았어요. 이제 다음 지표가 7월 15일경에 하나 더 있는데, 그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져서 3%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다라는 기대감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왜 중요했냐? FOMC에서 금리를 0.75% 올렸잖아요. 6월 달에. 근거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예로 들었거든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이 거세질 거니까 금리를 0.75% 과하게 올려서 기대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주요한 지표가 됐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지표가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채 10년 채권 수익률도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증시는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차이점은요, 인플레이션은 과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미래 시점의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인플레이션. 과거의 물가가 낮다 하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하면은 미리미리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도 비싸지만 앞으로 재료 가격이 더 오를 거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재료 가격이 비싸도 사재기를 합니다. 사재기를 하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앞으로 물가가 오른다 생각하니까 제품 가격을 인상시켜야 되겠죠. 물건이 팔리든 안 팔리든 가격을 올려야지 내가 살아남으니까 마진율부터 계산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저번 달에 물가가 올랐지만 앞으로는 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는 상황이 지금의 지표가 알려줬던 시그널이었거든요. 그래도 심하진 않겠네 정도로 안심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당장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앞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을 거라 계산하면 기업이나 가게들이 비싸진 재료를 지금 당장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하반기에 필요할 때 사면 되지 뭐하러 창고에 미리 사두냐, 천천히 사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구입을 미루니까 가수요들이 사라지면서 가격 인상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은 인플레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물가를 올렸어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제품 가격을 올려놨는데 원재료 가격이 오르지 않고 떨어집니다. 마진이 늘어난다는 거죠. 마진이 늘어난다는 거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제품 가격은 올려놨고 마진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소비력이 떨어지진 않게 되면서 P와 Q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 상승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물가가 잡힌다는 거는 금리 인상의 명분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 거였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자이언트 스텝이 빅 스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짧게 베이비 스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반기쯤 되면은 금리 인상을 멈추겠죠. 상황을 지켜봅시다.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뭐하러 금리 인상을 과하게 하냐.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맞춰가겠다. 뭐 파월이 이런 발언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때는 증시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경기 침체 현상이 보인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은 잡혔지만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 낮추겠다.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금리를 낮출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맞춰서 가겠다라고 하면은 증시선 더 좋아하겠죠. 어쨌든 방금 말했던 모든 시나리오들에서 기술주한테는 다 좋은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술 관련주들, 뭐 플랫폼 관련주들 주가 많이 올랐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주식들 많이 올랐고 나스닥 관련주들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만 기대 인플레는 전망치 값이에요. 변수에 따라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 지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 인플레에 또 값을 더할 수 있는 게 이제 식료품 가격들, 유가들, 뭐 원자재 가격들 이런 것들이 기대 인플레에 반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겠구나 떨어지겠구나 대략적인 감을 잡고 지표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기대 인플레 지수 다음 지표값은 7월 15일 날 나오고요. 그 전날 7월 13일, 7월 14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7월 13일부터 7월 15일에 대부분의 그 물가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반등을 할 수 있지만 물가 지수 발표된 날 그걸 보고 나서 패닉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물가가 떨어지고 있네 그러면서 자신감 있게 확 올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방향을 결정하는 구간이 될 거라 봐요. 7월 28일 연준이 금리 인상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나왔던 이 물가 지표들을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7월 13, 15의 지표가 7월 28일 금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최근에 파월 발언을 보면은 지표는 아닌데 시장을 충분히 흔들어주고 있거든요. 며칠 전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가 영향력이 크게 느껴졌나 봐요. 다음 날에는 또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서 파월의 발언도 종잡을 수 없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제 생각에는 물가를 죽이기 위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의도적으로 한번 흘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틀 연속으로 그렇게 말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한 번 정도만 언급을 해주자 이러면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보는데 어쨌든 연준에서 그런 발언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잡는데 도와준 게 아닌가. 그럼 기대 인플레가 좀 잡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미국 부동산은 꺾이는 모습이 나왔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기가 죽었다라는 지표가 아니거든요. 그럼 미국 부동산은 왜 꺾였을까 생각해보고 있어요. 미국 부동산이 미국 경기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는데 부동산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고 자재 가격이 올라서 단기적으로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집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지을 필요 없다. 인플레 심할 때 그 다음에 하면 된다면서 수요가 좀 미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상승이 멈추고 자재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주택수가 과거 대비 더 부족해졌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만 좋아진다라고 그러면 다시 부동산 경기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수로 작용하는 중국, 러시아, 사우디 상황까지 더해서 우리가 증시를 봐야 되겠죠. 예측이 불가능한 게 너무 많습니다. 미국이 잡은 인플레를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변수들이 세 가지 변수였었고 잘 풀린다거나 그러면 인플레가 굉장히 빨리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변수 속에서 시장은 벌써 상승의 베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증시는 도루를 했다. 여기서 안타가 나오면 2루가 아니라 3루 홈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크게 먹기 위해서 저점이라 판단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도루를 했다가 러시아, 중국, 사우디의 견제구가 들어오면은 그대로 아웃되는 거예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16,000에서 12,000까지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등이라 생각하고 도루를 했습니다. 근데 도루하는 족족 다 견제 아웃이 됐다 생각해보면 돼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뛰었어요. 대단하죠. 저점을 참 좋아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번에는 확실히 저점이 하면서 달리기를 했는데 봐야 알겠죠. 저도 안타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같이 도루를 한 입장이지만 지금은 기대 인플레로 인해서 인플레가 꺾인다는 기대감으로 반등을 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등은 강하지만 과거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확신을 갖고 달리기를 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언제가 안전하냐? 기대 인플레도 잠시 꺾였지만 저번 지표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이런 거고 지금은 완전히 꺾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지표에서 최근 기대 인플레 수치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플레가 꺾여갔다라고 연속성을 볼 수 있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베팅을 하겠죠. 지금은 풀베팅은 어려운 구간이라는 게 이런 이유였었습니다. 지표가 나오기도 전에 주가를 올려버리면 개인 투자자는 지표를 보고 확인하는 안전한 투자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표를 다 보고 투자하면 저점 매수가 어렵고 더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고 분할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속 편하다. 다음 주요 지표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증시는 간만에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도 무리하게 하면 선물 옵션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서 무리한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